56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머니코드. 저자 김영기. 출판일 2022년 6월 3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의 비밀을 알자. 책 소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금융 무식자들에게 돈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의 암호, 머니코드를 만나자. 코로나19로 수많은 서민들이 돈의 함정에 빠져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금융회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다며 희낙낙 샴페인을 터뜨렸다. 일부 대기업들은 최고 흑자를 기록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뿌렸다. 최악의 경기 침체에 시름하는 서민들은 묻고 싶다. 그 많은 돈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은 야박하면서도 혹독한 금리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은행과 현란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눈을 흐리는 카드사, 보험사, 백화점, 대형마트의 천재적인 상술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금융활동 전반에 깔려있는 돈의 함정을 살펴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금융 노하우를 가르쳐준다. 그리고 여기 정부라는 이름의 거대한 금융회사도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찔끔 나눠주고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악착같이 세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똑같다. 이 책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절세의 기술을 설명하면서 목전에 다가온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경제활동의 지혜까지 두루 말해주고 있다.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부자들만 알고 있는 머니코드를 손에 쥐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경제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책.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한번 빠지면 영영 헤어날 수 없는 돈의 함정. 이를 피해 현명한 경제생활을 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이 책에는 28년차 경제신문 기자의 탄탄한 경제지식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녹아있다. 그리고 금융활동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돈의 노예들이 경제생활을 재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부자의 길에 올라타는 비밀 암호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은행 금리 하나라도 반드시 체크하고 보험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대형마트들의 교묘한 상술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 작은 금융행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의 노예들이 모든 금융활동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이 사용하는 머니 코드의 첫걸음인데도 말이다. 왜 나에겐 돈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탄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낙담하기 전에 자신이 금융 무식자가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자. 벌어들이는 돈보다 주머니에서 새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돈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을 지금 만나자. 저자 소개. 저자 김영기, 언론인. 성균관대학교에서 영어형 문학을 전공했고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했다. 1994년 서울경제신문에 몸을 담아 같은 회사에서 만 28년을 경제기자로 일했다. 경제부장, 금융부장, 산업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9년 언론에 대해 공부를 더 하고 싶어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10년 주기설은 인간의 망각이 불러오는 몰락의 역사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금융 도취의 짧은 역사에서 금융의 세계만큼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분야도 없다고 꼬집은 것은 반복되는 위기를 망각한 채 탐욕에 빠져 또 다른 위기에 처하는 인간의 초라함을 묘사한다. 오죽하면 금융 기억상실증이라는 경제학 용어가 만들어졌을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탓하면서도 이를 부추기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금융회사들의 행위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감정을 억누르기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젊은이들이 이자조차 내지 못해 애를 태우는 동안 금융회사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향유했다. 금융회사들은 이 순간에도 교묘한 수학 공식으로 우리의 지갑을 유혹한다. 금융회사들이 파놓은 돈의 덫은 더욱 진화한 형태로 우리의 목줄기를 향하고 있다. 2010년에 펴낸 돈의 함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탐욕을 질타하며 착한 얼굴을 기대했지만 진화된 버전의 책을 내놓는 이 순간 오히려 더 일그러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어떤가?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돈을 뿌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 행위다. 진보 정부의 돈 풀기를 욕하던 보수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천문학적인 돈을 뿌렸다. 코로나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용이라고 하지만 선거 이틀을 앞두고 현금을 뿌리는 것까지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마구 돈을 뿌린 후 난수표와 같은 조세 기술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제 개인도 금융회사도 정부도 탐욕의 발길을 멈출 때가 됐다. 민스키 모멘트라는 말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제기한 이 이론은 부채 위에 자산 가치가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이 커지지만 과도한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는 어느 시점에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불공정한 기회와 탐욕에 사로잡힌 집단으로부터 생긴 우리 세대의 거품과 그로부터 생긴 상처가 더는 후배 세대의 상실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비틀린 욕망이 사라질 때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서민들의 헛헛한 푸념도 성실하게 저축하니 돈을 벌 수 있네 하는 포만감 섞인 웃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금리도 협상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은 금융회사의 금리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 은행은 정기예금을 고시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에서부터 급여 이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붙여 금리를 덤으로 붙여준다.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점장 금리로 지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지점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0.1에서 0.2%포인트는 더 받을 수 있다. 특별 금리를 챙겨라. 백화점이 정기 세일로 고객을 유인하듯 금융회사 역시 부지런한 고객들만 챙길 수 있는 특별한 금리가 있다. 우선 챙겨볼 부분은 특판 금리이다. 백화점에서 제 가격에 물건을 사면 미친 느낌을 받듯이 금융회사에서도 특판 예금이 나올 시기를 보고 예금 일시 등을 판단하면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면 내지 마라. 우선 가장 먼저 찾을 부분이 세금 우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금 우대 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1,000만 원까지, 만 60세 이상이면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예금의 세금은 15.4%지만 세금 우대를 받으면 9.5%만 내면 된다. 자신의 세금 우대 한도를 알아두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과세 혜택은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야 한다.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등은 저금리 시대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 은행에서는 15.4%나 세금을 떼지만 이들은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떼어간다. 주거래 은행이 중요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을 찾으면 이보다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많이 찾는다고 했다. 돈 역시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만질 수 있다. 세상에 공짜로 돈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은 없다. 영악한 금융회사에 맞설 길은 내 자신이 똑똑해지는 길뿐이다. 금융회사들은 복잡 미묘한 수학 방정식을 동원해 온갖 기묘한 상품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단 0.01%의 이자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유인한다. 일반인은 물론 경제에 비교적 밝은 사람들조차 단어만 보고는 이해할 수 없는 파생상품이라는 것들도 실상은 컴퓨터가 계산해낸 등식을 이용해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용카드는 애초부터 결제를 늦춤으로써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설계된 장난감을 가지고 마치 마술 카드처럼 마구 긁어댄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개념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한다. 신용카드가 만들어낸 가불 문화 속에서 금전에 무감각해지는 최면에 걸리는 것이다. 소나타 2.0 가솔린 차량과 이보다 2.5배가량 비싼 벤츠 E클래스 사이의 세금은 거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그랜저는 벤츠보다 가격이 훨씬 싼데도 세금은 더 내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배기량 대신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개별 소비세 과세의 기준으로 바꾸려 했지만 10년 넘도록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이유는 바로 통상 마찰 때문이다. 한 해에 2차례씩 꼬박꼬박 나오는 자동차세를 들여다보자. 고지서를 받고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 황당한 느낌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처음 사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세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교육세라는 항목이 턱하니 붙어 있는 것이다. 도대체 자동차와 교육이 무슨 상관일까? 자동차를 사는데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써야 할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인가? 2018년만 해도 67.4%에 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0.1%였던 5만 원권 환수율이 2020년 24.2%로 뚝 떨어지고 이듬해 20% 아래로 내려앉았으니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뜬금없지는 않다. 하지만 5만 원권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코로나 영향만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오히려 탈세 등을 위한 지하경제가 오히려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상속증여세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5만 원권을 쥐고 있다는 해석이 오히려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물가는 통상 경기가 상승할수록 올라가는 것이 상례이다. 이른바 인플레이션의 원리이다. 경기가 나빠질 때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정책에서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물가 통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경기 하강기에 유독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의 상승도가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물가가 왜 이리 오르지? 하는 푸념이 경기 하강기 때마다 곳곳에서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부실로 이어지고 이를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채무와 함께 국가예산으로 메워야 할 공기업 확정채무, 공적연금 부족분, 손실보전 약정, 민자유치 사업 BTL 미지급금도 모두 나라 빚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나 몰라라 할 단계가 절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서도 착한 산타클로스의 행세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다. 약자를 위한 정책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10만 1,720명에 달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 인원 현원이 41만 4,524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원의 24.5%다. 결과는 어땠을까?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350곳의 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41조 8천억 원 증가한 583조 원으로 관련 통계를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2017에서 2021년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 규모만 90조 원에 달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국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은 폭증했다. 2017년 34만 5천 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작년 44만 3천 명으로 9만 8천 명이 18%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직원 복리후생비는 7,667억 원에서 8,594억 원으로 927억 원 증가했다. 반면에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줄었다. 2021년을 보면 2만 7,053명으로 전년보다 12% 3,683명 감소했다. 2010에서 2019년까지 10년간은 신규 채용이 계속 증가했는데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다. 공공기관 인건비가 늘어난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때워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면서 신규 직원 채용을 줄이는 바람에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돈은 돈을 속인다는 현실은 극명하게 증명됐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